자, 이제 조직이의 능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9번째 과목이죠. 지금 그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부터 순차적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듣고 계시다고 하신다면 구분응성까지 오신 거예요. 자, 조직이의 능력은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경영학 비전공자라고 해도 우리가 조직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조직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대신 좀 암기할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조직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인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의 능력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특히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입사를 하면 우리가 시장형 공기업인지 위탁 집행형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돼요? 우리 조직의 비전은 뭐고, 목표는 뭐고, 미션은 뭐고, 그 다음에 또 업무할 때 우리 회사에 무슨 부서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 협조를 할 때 어떤 부서에 요청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이의 능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론에서 문제를 내시는 출제자도 계시지만 그 조직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문제로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회사 소개 메뉴가 있죠. 거기 보시면 뭐 전략, 비전, 미션, 가치,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문제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다 보셔야 돼요. 조직은 특히 두 사람 이상이 혼자 있으면 조직이 아니죠.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없으면 그건 조직 아니야.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요. 특히 의식적으로 구성된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은 없죠. 그리고 상호작용과 조정을 행하는 행동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목적, 구조 있고요. 구성원들이 있고 외부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 주로 이제 기업들이죠. 사기업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협동을 지속시키는 사회적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네요. 자, 이런 게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조직에 속하거나 다른 조직에서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다른 조직과 함께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 조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조직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조직에 있잖아요. 학교라는 조직 내에 있고 혹은 졸업을 했는데 아직 취업을 안 했어. 그러면 뭐 그 취업 스터디라든가 뭐 아니면 동아리, 동호회 뭐 이런 조직 내에 여전히 속해 있을 거예요. 동문회 뭐 이런 거에 또 자연스럽게 속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일 경험에서의 조직은 직장이죠. 네. 뭐 직장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테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기업은 어떤 곳이에요? 생산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곳이에요. 근데 기업은 사기업도 있지만 공공기관도 있죠. 다 어쨌든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실행하는 곳이에요.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일 경험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이죠. 기업이 없으면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갖습니까? 기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노동과 자본, 물자, 기술 등을 투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산출하는 기관. 사기업들이죠. 혹은 시장형 공기업, 뭐 준시장형 공기업 이런 것도 국가기관이지만 재화를 생산하죠.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거. 전통적으로 기업의 존재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음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최근에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윤 창출만큼이나 고객에 대한 가치 전달이나 직원에 대한 투자, 공급자의 윤리적인 거래, 지역의 사회에 대한 책임, 장기적 관점의 주주가치 창출 등이 강조되고 있어요. 사실 뭐 이건 언제나 강조됐던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게 비중이 더 커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요즘 생겼다는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 근데 이런 것도 다 왜 이런 게 비중이 커진 거예요? 현대 사회에는 이런 비중이 커져야 이윤 창출하는데 더 유리하고 더 유리한 조건이 조성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해 능력 필요성. 그래야 더 잘 적응하고 성과를 잘 낼 수 있으니까. 조직의 유형 보면요. 이건 다 쉬워. 뭐 공식성에 따라서 공식, 비공식. 공식 조직은 기업, 학교. 비공식 조직은 그 안에 있는 뭐 직원들끼리 동아리, 동문회. 영리성, 영리조직 사기업, 비영리 조직, 국가기관. 소규모 조직, 뭐 자영업.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 기업, 대규모 조직, 군대, 대기업,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문제를 내지 않죠. 그죠? 조직의 구성 요소를 보면, 다음 페이지 바로 볼게요. 조직의 구성 요소를 보면, 5가지 잘 외우세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직은 좀 광범위한 측면에서의 조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성한 스터디, NCS 직업기 청력 합격을 위한 스터디도 조직이에요. 목표 있잖아. 몇 개월 안에 전원 합격하자. 그 다음에 구조도 갖추고 있죠. 인사팀, 다 뭐 기업은 다 있죠. 군대도 그렇죠. 뭐 소대, 중대 다 갖추고 있고, 대학도 무슨 학과, 아니 무슨 본부 다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문화가 있죠. 규칙 및 규정 있고 업무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런 거 구성 요소 5가지 다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환경 변화 적응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조직 변화를 좀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좀 혁신적인 변화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세대에 맞도록 기업들이 막 그 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지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신세대들이 떠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조직을 많이 변화시키죠. 4차 산업혁명,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 그러면 그때 기업들은 막 변화를 합니다. 근데 변화의 천재들이야. 그래서 항상 성공하고 생존하고 돈을 많이 벌죠. 수익을 아주 많이 올리죠. 그 조직 변화는 조직 혁신인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행동, 그리고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조직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과를 내니까. 자, 그 다음에 조직 변화의 과정을 보면, 환경이 바뀌었네?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야지? 변화 방향 수립하고, 그럼 실행해. 그리고 평가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조직 변화 유형을 보시면 4가지가 있거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 다음에 전략이나 구조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전략으로 갔는데 ST 전략이었는데 이번에는 SO로 가자 뭐 이러거나 우리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뭐 좀 군대 같은 조직이야. 근데 좀 수평적 조직으로 좀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꾸자 뭐 이런 거. 기술, 새로운 기술 한번 도입해볼까? 기존에는 이런 거 했잖아. 한번 벤치마킹 해볼까? 뭐 이런 거. 문화, 특히 요거. 요즘 아주 중요해졌는데요. 기업들이 요즘 문화 연구를 많이 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예전에는 주로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조직하면 그냥 군대 문화, 상하, 이렇게 확실하게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상명하복, 이런 문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즘 그런 문화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직마다 그리고 조직 특성이나 CEO의 성향 아니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제 문화가 다 다르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조직 변화의 큰 하나의 유형이 되고 있죠. 그래서 4가지가 혹시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어려운 거 없으시겠죠? 다음은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박스에 넣어서 대화 스타일로 하거나 그러면서 4가지 중에 뭐에 해당되느냐 찾아낼 수 있겠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조직은 외부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기도 해, 조직은. 그죠? 그 다음에 무형의 심리학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죠. 다 해당되네요. 규칙의 제정과 업무 문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조직은 두 사람 이상의 의식적으로 구성된 상호작용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구성된,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구성된 조직 없어. 그래서 이건 4번. 조직은 제안화 서비스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과 또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안 살펴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상식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조직과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조직은 비공식 조직에서 공식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왔죠. 30만 년 전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뭐 이렇게 다 뭐 가족 중심이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국가가 생기고 기업이 생기고 공식 조직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해 온 거 아니에요. 공식 조직 내에는 비공식 조직이 기능할 수 없어요. 대학이라는 공식 조직 내에는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라든가 동문회 기능할 수 없어요? 아니죠. 기업 내에도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동호회도 있고. 병원은 비영리 조직에 해당되죠. 대규모 조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는 하고 있지만 급격히는 아니에요. 게다가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은 니은, 리을인데 특히 요즘은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좀 위기 상황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나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조직은 좀 문제가 좀 많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영 이해 능력, 얘는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경영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경영학 이론 중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럼 경영은 뭐냐?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서 결과를 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하죠. 평가한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뭐 그 전략을 수정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영의 구성 요소,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기업은 다 목표가 있어요. 목적 없는 기업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돈 있어야 되죠. 전략이 있어야죠.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필수 4요소. 근데 아까 앞쪽에 보면 조직의 5가지 요소 있었잖아요. 그랑 차이가 있는 게 무슨 차이죠? 아까 그 살펴본 5가지 요소는 좀 큰 범위에서의 조직. 근데 얘는 뭐죠? 기업. 기업이 하는 활동으로서의 경영의 요소예요. 그래서 하여튼 목적, 사람, 돈, 전략. 4가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건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영의 과정 보시면 3가지예요. 기업은 항상 먼저 계획을 세워요. 우선 목표 세우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해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는 저도 학생 때는 계획 안 하고 그냥 바로 뭐 주어지면 실행하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배우셔야 돼요. 계획부터 세우고. 근데 계획 세우는 과정이 정말 철저하고 집요할 정도로 완벽한 계획을 세우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회사 들어가셔서 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경영활동 유형 보면 외부, 내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외부 활동은 고객님과 만나는 활동이에요. 영업 마케팅. 내부 활동은요, 내부 관리, 그 내부 고객, 즉 직원들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그런 게 인사관리 뭐 이런 거잖아요. 생산관리는 회사 내에 있는 어떤 생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 네.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영 참가제도 너무 중요해지고 있어요. 원래 경영이란 경영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있어요. 이유가 참여시켰더니
성과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영 참가 제도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나중에 CEO가 되시면 많이 참가시키세요. 여러 가지 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경영 참가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있잖아요. 의사결정할 때. 원래 의사결정은 경영자들이 하는데 직원들을 참여시키는 거야.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아, 내가 경영에 참가하는구나. 이런 주인의식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자본 참가가 있어요. 주주들이 그 지분을 나눠 갔잖아요. 근데 직원들한테도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겠죠. 세 번째는 이윤 참가. 수익이 나는 걸 일부를 직원들한테 나눠줘. 인센티브, 뭐 특별 상여, 성과급 이런 걸로. 그럼 또 신이 나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의사결정 잘 하세요? 결정장애 있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 매장을 가서 단순히 편의점 가서도 너무 많잖아. 뭐 초콜릿 하나를 사더라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결정장애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권자가 돼서 경영과 관련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르고요. 스트레스와 무게가 있는 이런 결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대기업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왜 대기업은 항상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지가 궁금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대기업은 손만 대면 성공을 하고 일단 성공을 해도 어마어마한 이런 부를 이루는가가 너무 궁금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계획을 먼저 세워요. 아까 나왔죠. 경영과정. 그리고 실행하고 평가해요. 이걸 철저하게 계속 반복해요. 한 번이라도 이 과정 중에 하나를 빠뜨린 적이 없어. 두 번째, 의사결정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벤치마킹 하면 돼요. 의사결정을 너무 잘하니까 기업들이 하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기업들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나 지금 공공기관 지원할까? 사기업 지원할까? 준비할까? 이런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정을 하냐면 확인 단계, 개발 단계, 선택 단계 세 단계를 다 거쳐요. 철저하게. 그래서 확인 단계에서는 먼저 인식을 해요. 그리고 진단을 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이걸 다 일일이 지키는 건 어려워요. 철저하게 지켜요. 일단 문제가 인식됐다 그러면 철저하게 또 진단하죠. 그리고 나서 해결안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하고 설계해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 탐색하고요. 과정을 설계해 나가요. 그리고 나서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단순히 선택하는 게 아니야. 판단하고 또 분석하고 교섭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승인합니다. 승인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이런 시간과 이런 절차를 거치죠.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내용은 결코 흔들림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낮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할 때 이런 과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설명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기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설명들을 써놓고 이건 무슨 단계냐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의사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우리가 스터디를 구성을 하죠. 그죠? NCS 직업규칙력 스터디할 때 결정해야 될 것들이 꽤 많아요. 어떤 게 있죠? 뭐 교재도 사야 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언제 만나는지, 그 다음에 리더는 누가 할 건지, 뭐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뭐 벌금은 얼마로 할 건지, 뭐 지각할 경우 결정하게 게 많은데 결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리더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절약되겠죠. 그냥 알았어. 리더가 하는 대로 따를게. 이러면 리더가 그래 교재는 이걸로 하고 금요일로 하고 오후 5시 지각 벌금은 3,000원 회당. 이렇게 하면 이제 결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결정을 할 때도 있죠. 야, 우리가 다 모여서 다 결정하자. 그게 집단 의사결정이에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 할 때. 리더가 결정하는 건 신속하죠. 집단 의사결정하면 느리죠. 막 협의도 하고 1시간이 걸지 2시간이 될지 몰라. 장점은 뭐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보면 한 사람이 가진 지식보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더 많아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지성.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언스들이 실제로 몸은 허약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뇌를 이용한 거죠. 근데 혼자만의 두뇌를 이용한 게 아니야. 공동체에서 항상 협의하고 그랬어요. 인류학 책을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스터디 하실 때 다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각자의 능력은 다르므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다양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내가 참여해서 한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리더가 결정하면 우리가 막 발표할 기회도 없고 그런데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되고 근데 단점은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요거 조심하세요. 특정 구성원에 의해 의사결정이 독점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냐면요. 자, 집단이 결정한다며. 근데 무슨 특정 구성원이 독점을 해. 근데 이런 일 벌어져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집단 의사결정의 형식은 띄었지만 그 사람들 뜻대로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집단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래서 요걸 딱 집어넣으면 요게 잘못됐다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요. 뭐 집단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 브레인스토밍이 있었잖아요. 조직이해 능력에도 이 브레인스토밍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집단 의사결정.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에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아주 중요하죠. 아까 경영의 과정 3가지 나왔잖아요. 계획하고 그 다음에 계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 전략 설정하고 실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걸 이제 5가지로 늘린 거야. 그래서 우선 목표를 설정해요. 아이스크림 업계 1등 3년 안에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잘 살자. 그러기 위해서 환경 분석을 하죠. 그 수학 분석하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 수학 나왔죠. 또 조직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 인식을 하면 환경 분석을 해야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략이 도출되겠죠. SO, ST, WO, WT. 그리고 전략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해요. 얘를 철저하게 반복하죠. 하여튼 기업들은 철저해. 네. 이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의 유형이 나왔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5개 칠게요. 본원적 경쟁 전략 이렇게 돼 있네요.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제시했나 봐.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 사업할 때 가장 좋은 사업이 뭔지 아세요? 독점 사업이에요. 독점 사업은 국가가 허용하지 않죠. 근데 있어 독점 사업은 전기, 가스 이런 거. 그래서 개인들한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독점일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형성돼서
막 상권이 그 형성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들어서 떡볶이 가게를 시작을 한 거야. 이거 독점이지. 근데 우리나라가 참 무서운 게 주변에 또 금방 생겨요. 몇 개월 후에. 그래서 이제 바로 경쟁 체제가 돼요. 그럼 경쟁 체제가 되면 독점일 때에 비해서 매출이 떨어지죠. 이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문 닫아. 두 번째, 버텨보자. 그때 마이클 포터란 분이 버틸 거야? 오케이, 좋아요. 그럴 때는 버텨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때 전략을 세 가지로 제시한 거예요. 자, 우선 원가 우위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구할 때 경쟁 떡볶이집보다 우리가 더 싸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원가 우위를 가질 수 있잖아요. 가격도 낮출 수도 있고 경쟁력을 갖는 거죠. 두 번째, 차별화 전략. 경쟁사가 하지 않는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하는 거야.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죠. 마일리지를 누적시켜줘. 그래서 10번 오면 10번째는 그냥 무료야.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서비스. 너무 매운 떡볶이를, 완전 매운 떡볶이를 한다든가. 맛의 차별화. 혹은 뭔가 음료수를 하나를 더 줘. 뭐 먹을 때마다 요구르트를 하나를 더 준다든지. 이런 거. 집중하는 뭐냐면요. 특정 시장이나 고객에게 한정된 전략이에요. 뭐냐? 자, 경쟁이야. 막 떡볶이집 많이 생겼어.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특정 타겟을 설정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상권. 봤더니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상권 주변에 주로 20대 초반의 독신들이 많이 살아. 물론 40대도 살고 50대도 살고 애들도 살고 그러지만 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분들한테 집중하자. 그래서 메인 타겟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용 메뉴를 한번 개발해 볼까?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게 집중화 전략.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한 가지를 구사해도 다 구사해도 되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 전혀 없어요.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는 비판이 금지된다. 이거는 브레인스토밍 얘기인데, 그래서 집단 의사결정의 한 방법이네. 그래서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집단 의사결정은 좀 더 이렇게 넓은 범위죠. 그 중에 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게 전체를 다 얘기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브레인스토밍에 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기회 향상되죠. 특정 구성원에 의해 의사결정이 독점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죠. 조심하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막 밑줄 막 이렇게 쳤죠. 그 다음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시간 많이 소요되잖아요.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가 힘든가요? 아니잖아요. 참여했으니까 결정이 나면 다 지지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 정리한 것은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 디귿, 미음 4번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 요거네요. 바로 나왔네. 특히 한정된 시장을 찾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집중화 전략이네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체제 이해 능력이에요. 우리는 좀 전에 뭘 이해했죠?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제는 뭐예요? 체제 이해 능력. 이건 뭐예요? 내가 속한 조직. 나는 공단이니까 그 준정부 기관이네. 나는 뿅뿅 공사니까 한국전력공사니까 시장형 공기업이구나. 우리는 뭐 수익 창출을 하고 있어. 지금 요금이라는 걸 통해서 자체 수입액이 있어. 근데 우리는 상장되기도 했어. 그리고 주주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뭘까? 막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시면요. 목표를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스터디를 구성할 때도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럼 목표를 왜 설정해요? 뭔가 일치 단결할 수가 있어.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다양해요. 목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 목표도 있고, 팀별 목표도 있고. 그래서 목표는 보면, 장기적 방향성, 단기적 목표, 조직의 사명, 세부 목표 혹은 운영 목표. 요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다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 문제가 이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제 요 내용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목표는 이런 기능을 해요. 조직이 나아갈 방향 제시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이고, 의사결정할 때 항상 목표에 준해서 의사결정하죠. 그 다음에 평가할 때도 목표 대비 항상 이렇게 평가하죠. 특징. 특히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요걸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공식적 목표와 실적 목표 당연히 다를 수 있죠. 네. 항상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거 X에 X. 다수의 조직 목표 추구 가능하죠. 그죠? 뭐 팀별 목표라든가 조직 목표 간 위기적 관계 있죠. 회사 전체 목표 있고 부문별 목표 있고 팀별 목표 있고 개인별 목표 있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이나 시대가 바뀌면 목표도 그때그때 맞게 이렇게 바꿔가잖아요. 조직의 구성 요소와 당연히 상호관계를 갖겠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목표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직 목표에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전체 성과에 대한 목표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인력 개발과 관련된 목표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생산성과 관련된 목표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니까 기업은 다 목표들이에요. 목표, 계획, 전략, 실행 다 그냥 네, 아주 다양한 목표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를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조직은 어떻게 생겼지? 기계적 조직인가? 유기적 조직인가 파악해야죠. 기계적 조직은 뭐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 정말. 기계적 조직은 군대, 큰 조직. 유기적 조직은 작은 조직, NCS 스터디,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다 아는데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기계적 조직은 큰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직무 범위가 좁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큰 조직에 들어가면 내가 하는 업무는 이렇게 한정적이에요. 근데 작은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맡는 업무는 다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인사팀에 들어갔어. 내가 중소기업 같은 곳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인사 직무 다 해요. 급여도 하고 채용도 하고. 근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면 인사 직무 중에 일부를 내가 맡죠. 그 업무 범위가 클수록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업무 범위는 좁아요. 나는 급여 담당자야. 뭐 이러죠. 그 얘기예요. 오히려 유기적 조직이 넓어요. 그 다음에 통솔 범위도 보면 조직이 클수록 조직이 막 쪼개져서. 그런데 작은 기업에 가보면 뭐 사장님 혼자 30명 다 관리하고 뭐 이런 기업도 많아요. 근데 기업을 들어가면 전체 부문 있고 팀 있고 그 안에 더 파트 있고 그래서 그냥 급여 담당 뭐 이런 식으로 통솔 범위도 급여 담당의 뭐 소팀장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좁아요. 오히려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내가 CEO가 됐어.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할 거 많잖아요. 아까 그 기술 능력에서는 뭐 어떤 기술을 선택할까 이것도 결정해야 되고 그 중에 또 하나 결정해야 될 게 우리 기계적으로 가야 돼? 유기적으로 가야 돼? 이거 결정해야 돼요. 근데 자, 어느 것을 할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정할 때는 전략도 봐야 되고 이 전략에 맞는 조직이 기계냐 유기적인 거냐 그 다음에
우리 조직 규모인데 지금 작은데 무슨 기계적 조직이야. 뭐 이런 결정할 수 있겠죠. 기술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조직 형태를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고려해서 조직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구조 결정 요인 요 네 가지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는데 중요한 건 요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요즘은 결정하는데 개인 특성이나 조직 문화 특성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과 같은 신세대 때문에. 예.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큰 조직에 들어갔지만 기계적 조직 답답하잖아. 좀 자율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그런 조직이 훨씬 더 여러분들 선호하는 조직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큰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막 지금 막 변화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또 조직 구조 형태 보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기능적 구조와 사업별 구조. 기계적, 유기적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 고민해야 돼요. 야, 우린 기능적으로 가냐? 사업별로 가냐?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기능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CEO를 하면 내가 다 통솔하는 거야. 회사 전체를. 그러면서 내 밑에 관리 부서들을 쫙 놓는 거예요. 환경이 안정적이거나 일상적인 기술이고 그래서 조직의 내부 효율성 중요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관리라는 거예요. 근데 급변하는 환경 변화, 막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이야. 막 또 변해. 그럴 때는 어떡하죠? 그 사업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부가 3개가 있어. 그 화장품 사업부도 있고 무슨 뭐 IT 사업부도 있고 뭐 연예 사업부도 있어. 뭐 이런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다 관리부서 밑에 이 사업부들을 다 놓는 건데 사업별 구조는 각각 알았어. 너네 이제 각각 관리 조직 다 갖고 알아서 버텨.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각각의 회사라고 생각해. 그래야 변화를 잘 할 수가 있겠죠. 변화에 적응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특히 요즘은 매트릭스 구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매트릭스 구조는 뭐냐면요. 그 조직의 형태를 좀 섞어 놓은 거예요. 얘는 뭐냐? 예전에 나사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잖아요. 근데 매트릭스 구조를 이용해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거 본 거예요. 저 뭐냐? 우리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구조인데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적용해 볼까? 그런 거예요. 매트릭스 구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인사팀에 지금 소속돼 있잖아. 이건 수직적 구조잖아요. 위에 상사님이 계시고. 근데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TFT라고도 하죠. 타스크 포스 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인사팀에서 1명, 총무팀에서 1명, 생산팀에서 1명. 그래서 여기 또 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소속이 2개죠. 인사팀에도 있고 특별한 프로젝트 팀에도 있고. 그러면서 인사팀장님의 지시도 받고 이 팀에 있는 리더의 지시도 받고 이 역할이 겹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일도 잘 수행해내야 되고 이런 게 매트릭스 구조예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조직 내에 보면 공식적인 집단, 비공식적인 집단 다 있죠. 공식적인 집단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조직, 인사팀. 비공식적인 집단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거, 뭐 동아리, 친목회, 동호회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죠? 조직 내 집단 간 관계를 보시면 경쟁이 생겨요. 같은 조직 내에서도. 그래서 갈등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자원의 낭비, 업무 방해, 비능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걸 고려해서 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 보면 또 갈등 관리 능력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팀의 역할과 성공 조건을 보면 서로 이제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집단이에요. 이렇게 팀을 짜. 나중에 내가 회사를 창업했어. 그러면 팀 여러 개를 이제 구성하게 되죠. 비슷한 업무를 묶어서 이 팀은
공동 운명체야. 인사팀, 총무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집단들에 비해 이제 구성원들의 개인적 기여를 강조해. 동아리나 뭐 이런 데 비해서 기업의 팀 및 더 기여를 강조하겠죠. 그죠? 성과를 내야 되니까. 개인적 책임뿐만 아니라 상호 공동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헌신해야 돼. 이게 팀워크 정신이에요. 대인관계 능력에서 또 다 다룬 내용이잖아요. 다른 집단과 비교해 팀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팀은 생산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창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지만 팀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조직원들의 협력 의지와 관리자층의 지지가 필요. 이건 뭐냐? 팀워크나 팀원들의 팔로우십이나 팀장의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의지, 방식 이런 것들은 어쩌면 좀 자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다 정해주는 게 아니야. 무조건 다 이래. 리더는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팀 구성하면 그 내에서 구성원들이 또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세 문제. 다음 조직 목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변적 속성 지닌다고 했죠. 변할 수 있어요. 조직의 구성 요소와 상호 관계를 가지죠. 다수의 조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목표 다양하다고 그랬죠. 공식적 목표와 실제적 목표가 일치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게 아니죠.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미래지향적이나 현재의 조직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죠. 이게 목표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실제 목표와 공식적 목표는 다를 수가 있어요.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유기적 나왔다. 조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기계적 조직은 유기적 조직보다 통솔 범위가 넓어요? 아까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오히려 좁다고 그랬죠. 이거 벌써 1번 나왔네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지금 무슨 조직이죠? 요거 최고 경영자 밑에 제품별로 따로 돼 있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죠. 디스플레이 산업 따로, 그 업종 제품 따로,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사업부 따로 알아서 해. 이거 뭐죠? 분권화된 환경 변화가 심해.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딱 1번이네요. 나머지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기술적 전문성 달성이 용이하고 부서 내에서 규모 경제, 이건 기능적. 이중보고 체계, 이거 매트릭스.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영도의 얘기 이해했고 우리 회사 체제가 어떤지 이해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업무를 해야 되잖아. 업무가 뭐지? 내가 출근하면 해야 될 거. 이제 업무를 이해하는 거야. 업무를 왜 잘해야 돼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 부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총무부는 이런 일을 하고 잘 익히시고요. 사실 근데 이걸 뭐 굳이 익히실 필요는 없어요. 인턴을 해보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요. 인턴 안 해도 딱 보면 알잖아. 총무부는 여러 가지 뭐 환경 조성하는 부서, 인사부는 사람, 기획부는 기획하는 곳, 회계물은 돈과 관련된 일 하는 거, 영업부는 뭐 판매와 관련된 공통적인 업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업무를 맡게 되잖아. 뭐 이렇게 나중에 회사 들어가면 무슨 업무 담당이야? 그럼 난 이런 업무를 담당해. 공통된 조직의 목적을 지향하죠. 혼자 따로 놀아? 아니잖아요. 목표에 의해서 생긴 것이 그 업무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책상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만 업무 간에는 서열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급여 담당자지만 또 무슨 뭐 채용 담당자와 또 뭐 이런 걸 상호 뭐 이렇게 협의도 하고 같은 팀 내지만 다른 업무자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요구되는 지식, 기술, 도구의 종류가 다르고 다양해. 급여 담당자와 생산관리 담당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겠죠. 그죠?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 재량권이 적어요. 여러분들이 급여 담당하다가 갑자기 저 하기 싫어요. 나 오늘부터 채용할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금이 아니라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업무 담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진짜 너무 안 맞아. 그러면 상담에 의해서 회사에 정식적으로 상담 요청이나 이런 걸 해서 나중에 회사의 명령에 의해서 또 업무가 바뀔 수는 있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됐어. 그러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러면요. 일단 조직 문화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조직이 정한 규칙이나 규정, 시간 등의 제약이 있어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과 제약 요건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업을 가면 군대식 문화야. 그래서 상사가 지시한 걸 그대로 따라야 돼요. 이런 담당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회사는 가면 굉장히 자율적이야. 왜냐하면 알아서 일단 할 일 가져와 보세요. 스스로 설정하시고요. 이런 담당자가 있어요. 업무 수행 방식 다르게 해야 되겠죠?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있는데요. 자, 당연히 업무 지침,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해. 출근을 했어. 책상에 앉았어. 그러면 당연히 업무 지침 확인해야죠. 그런데 요거 조심하세요. 이거 별표 10개. 이게 무슨 얘기냐. 조직의 업무 지침 당연히 확인해야 되지만 나의 업무 지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낼 때 조직의 업무 지침만을 참고하여 이런 식으로 선지를 냅니다. 그럼 안 맞는 거예요. 나의 업무 지침도 있어야 돼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활용자원 확인해서 수행 시트 해야죠. 그래서 이 시트, 간트, 워크플로우,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모양새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간트 차트는 이렇게 시간별로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했네요. 막대로.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시트는 플로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체크리스트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오늘 5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 놓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딱 보면 이건 간트 차트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암기하시고 이해하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오늘 출근해서 업무를 이제 시작을 해. 그런데 업무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알고 시작해야 돼. 그냥 하루 종일 내가 원하는 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이런 게 있어. 방문 누가 찾아와. 그리고 누가 또 갑자기 메일 보내서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시사항이 온다든가 전화가 오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도 안 되고요. 예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원칙도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갈등도 생겨요. 이걸 자연스럽게 알아야 돼요. 갈등을 피해야지 그게 아니라 갈등도 생기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에서 우리가 갈등을 다뤘죠. 적절한 갈등은 항상 유지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이게 번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일을 찾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것도 갈등처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오히려 업무 수행하고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또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업무까지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간트 차트죠? 1번이에요. 워크플로우 시트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체 일정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간트라는 사람이 창안한 거고요. 소요 시간과 업무와의 상관관계 다 한눈에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업무의 시작되는 점과 끝 지점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설명이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위 표를 바탕으로 볼 때 소비자의 리콜 접수부터 현재까지 걸린 시간은 며칠인가? 리콜 접수 여기 40일. 그래서 끝날 때가 리콜 접수 40일이고 끝날 때가 70일. 리콜 접수 소비자의 리콜 접수부터 접수부터 현재까지 걸린 시간. 현재가 여기죠.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실수 저지르지 마세요. 자, 접수 40일. 이건 맞죠? 현재 100일이죠? 그래서 차이 60일이네요. 그죠? 60일. 3번. 정답 3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국제감각이에요. 국제감각은 요즘 워낙 세상이 글로벌화 돼가고 있고 여러분들 공공기관에 입사하셨을 때 업무 범위가 상당히 글로벌적이에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의 업무가. 그래서 우리는 국제감각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초 외국어 능력도 갖춰야 되겠지만 다 관련된 거예요.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요즘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다 글로벌적이야. 글로벌 마인드 다 있어. 우리 때에 비해서 해외 나갈 기회도 많고 많이들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적응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활동 범위가 세계로 지금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제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국제 동향 파악하는 방법은 이런 소스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시험 문제로 내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 다 잘 맞추는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고 뭐 쉬운 내용이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충격도 있죠.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런 용어를 묶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문화 충격이 새로운 문화를 접했을 때 충격받는 거. 저도 외국에 출장을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충격적인 거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럴 때마다 막 충격받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렇게들 사는구나. 그 다음에 이문화 커뮤니케이션은 뭐죠? 문화가 다른 상태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다 같이 이해하고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인사하는 법, 영미권, 아프리카 다 다르죠. 이걸 잘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약속 지키기, 식사 예절. 이런 데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매너에 어긋나지 않는 것 봅시다. 미국인 바이어를 만날 때 지각했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존에게 가까이다가 포옹했어. 지각한 주제.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이쪽은 개인 간의 공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먼저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스테이크를 먹기 좋게 미리 다 잘라. 돈가스와 스테이크는 다르거든요. 그 스테이크는 먹을 때마다 하나씩 잘라서 먹는 거죠. 그죠? 잘 알고 계시죠? 말끝마다 존이라 호칭해요. 근데 이건 굉장한 신뢰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친해졌을 때 존이라고 불러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존 막 이러면 안 돼요. 뭐 미스터, 미스, 미시즈 혹은 뭐 닥터 뭐 이런 걸 꼭 붙여서 이름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죠. 근데 웨이터가 빵을 가져오자 스프를 먹고 난 후 빵을 먹었다. 앞에 있죠, 내용. 그래서 이거는 문제 없는 건, 어긋나지 않는 건 3번입니다. 자, 조직이해 능력까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과목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